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필요성에 의해서 마구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걸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리니까요. 안녕하세요. AY와 민주주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겐 노수린이라고 합니다. 초유의 사태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제 이렇게 AY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정말 AI에 좀 더 가까워진 듯한 그 학습법을 저희가 사용하게 됐네요.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사회학을 가르쳤어요. 사회학을 가르치기 전에 뭘 했냐면 그 기자도 하고 주로 통신기업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IT와 관련된 전략과 동향 그런 것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IT나 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바꾸게 될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회사를 그만두고 한림대학교에서 3년 동안 겸임교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IT 사회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자신문에서 이제 관련된 그 칼럼을 좀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서울대학교 정치교육연구원과 또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고 하면서 주로 오늘 강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정치교육연구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생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IT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이거 강의하기 전에 컴퓨터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컴퓨터 글씨가 확 작아졌습니다. 노안이 제가 이제 오는 나이라 이제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안이 오는데 눈을 더욱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 영상 그리고 SNS로 가득 찬 세상 컴퓨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IT 디지털 문명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많이 보이시는 그 단어들을 보시면은 저는 IT 기업에서 IT를 이제 그 업으로 삼아서 이제 20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다른 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스쳐 지나가는 단어로만 들었지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게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히는 좀 알기가 어려웠던 그리고 뭔가 좀 정확히 알아보려고 들어가면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그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NW라고 써 있는 거는 통상 이쪽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네트워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SW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니 알고리즘이니 VR, 버추얼 리얼리티, AR, 증강현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핀텍스,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그리고 또 AI가 또 중간에 있죠.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딥러닝. 딥러닝은 뭘까요? 그리고 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앱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 덕분에 앱이 뭔지는 다 압니다. 뭔가 다운받으면 뭔가 막 나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IoT라는 말도 있습니다. IoT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IoT 이제 조금 이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단어들은 이것들이 IT를 굉장히 거북하고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자꾸 인식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몰려오는 미래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SNS 기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외계어 같은 소리인가? SNS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트위터, 페북, 카톡,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디지털 인터넷, 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한 여러 화면들을 이용해서 말이나 전화가 아니라 소통하는 수단을 말을 하죠. 그게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게 사람과 AI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인데요. AI가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다. 데이터는 알겠는데 플랫폼은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 그걸 말합니다. 크게도 말할 수 있고 작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 흩어진 일상의 시간과 공간을 전부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모든 여기 나오는 희한한 이름을 가진 기술들이 전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기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하고 영상화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록으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혁명이 일어났다.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권장되고 있으면 이 혁명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산업과 비즈니스 쪽에 초점을 두게 되면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큰 범위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혁명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큰 제목으로 나와 있죠. 주변의 모든 존재와 동작이 데이터화돼서 연결이 된다. 자, 데이터와 연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뭘 행동을 하고 저기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됩니다. 움직이는 것까지 다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연결돼 있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기억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쌓여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know how보다 know where,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know how to access,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센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뿐만 아니라 너 어떤 상태니? 너 아까보다 커졌니? 작아졌니? 위치를 이쪽으로 움직였니? 저쪽으로 움직였니? 뿐만 아니라 부피가 온도가 올라갔니? 내려갔니? 너 그 안에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니? 이런 것들이 전부 표준화된 데이터 값으로 바뀌어서 끊임없이 어느 큰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센서가 굉장히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센서 값으로 모은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컴퓨터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모든 것에 다 컴퓨터가 연결이 되려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소형화가 돼야 되겠죠. 통신을 하고 처리를 한다는 건 컴퓨터라는 게 영어 단어로 계산하다에서 온 거라는 건 아시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컴퓨터라이제이션, 전부 다 컴퓨터라이징, 또 똑같이 그렇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값이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을 모두 연결한다고 해서 일본의 언어학자가 쓰기 시작한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초연결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된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나와 폰이 연결돼 있고 나와 저 문이 연결돼 있고 나와 차가 연결돼 있고 나와 이 책상이 연결돼 있고 나와의 의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매일 앉는 이 의자에 오늘 앉는 체중이 바뀌었네. 온도가 바뀌었네. 열이 있네. 저 사람 움직이는 동선이 바뀌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쓸데없는 데이터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이것들 중에서 쓸데있는 우리가 흔히 유의미하다고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들끼리 분석을 해서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가 지금 기술의
지금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와중에.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배터리, 그리고 처리 속도와 용량,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유의미한 걸로 만들어서 분류하는 작업을 마이닝, 데이터 마인이라는 게 이제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다, 뭐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광석에서 이제 필요한 광물만 추출하는 형태를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에서도 여러 가지 쓸데가 좀 없어 보이는 막 섞여 있는 데이터 중에서 유의미한 것만 꺼내는 작업을 마이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필요성에 의해서 마구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걸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수요를 창출을 해서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딱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왜 디지털 혁명이 또 필요할까요? 그 전에 잠깐 IBM이 발표한 이 AI의 필요성을 한번 좀 볼까요? AI의 그 특징들을 볼까요? IBM은 사실은 여기서는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병원에 가장 첨단적인 의료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AI가 정말 궁금하겠죠. 어떤 AI 기술이 나올 것인가를 기대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AI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가 함께 이제 AI 특성을 알기 위해서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찾아봐 봤습니다. AI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막 있죠. AI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유의미한지를 아주 잘 골라내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두뇌를 굉장히 높은 IQ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퍼 이미징. 그렇게 많은 걸 알면 뭐 하나요? 내가 그게 도대체 뭔지 기억을 하고 추출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예측이나 상상을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그거를 이미지화해 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이터나 예측을 갖다가 사람의 이해 범위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매크로스코프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뭘로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 단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든 디바이스가 전부 다 칩 형태로 소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AI의 이 프로세스를 전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서, 모니터링이나 센서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이에 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2017년에 5년 동안 앞으로 혁신될 거다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요즘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한 10년 전 자료를 주시면서 이거 굉장히 최신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요즘은 특히 이 IT는 1년만 지나도 굉장히 좀 뭔가 후져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7년 자료를 제가 인용할 이유는 이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두 번째, 이제 디지털 혁명이 뭔가를 또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게 주변의 모든 존재와 동작이 데이터화된다. 다 기록이 된다. 그리고 연결이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와 관계가 인스턴트하게 생성 및 소멸된다. 이건 또 무슨 어려운 말일까요? 자, 좀 더 쉽게 적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지면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말을 좀 압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가 필요하죠. 이제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라는 건 즉각, 인스턴트 식품 아시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오랫동안 조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정보와 관계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필요성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관계가. 사실
정보는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건 참 낯설은 일이에요. 우리는 관계는 한번 맺으면 신의와 성실로 굉장히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소통해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장 최효율화된 형태로 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순간적으로 집합, 해산. 이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나 감정 소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이 만약에 3명이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명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5명이 함께 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3명만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2명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경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구성된 사회인 거지 경제적으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만든 사회는 아닙니다. 그 최대 효율을 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업주죠. 그렇지만 사업주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함께 살아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용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노동법의 이제 개념인데요. 사실 이 노동회를 예를 들었지만 이 인스턴트 생성 소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최적화된 답안지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의 순간 집합과 해산을 가능하게 한 것들이 방금 전에 말했던 AI의 하이퍼 이미징, 매크로 스패킹 같은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로 다 근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값 적용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적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 관계에도 아까 적용이 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용돼서 좋을 부분과 적용되면 좀 안 될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적응 못하는 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SNS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뭘 들어볼까요? 가장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보면,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예의에 어긋나는 형태의 어떤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나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주냐면 디지털 혁명은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주게 됩니다. 이게 다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해지는 것만큼 또 다른 영역의 숙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오른쪽에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즉시성이나 유연성, 확장성 같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행복한, 기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 답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이 마련되는가 하면 그 와중에 그 기술적인 바탕이 다 고려되지,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되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숙제를 잘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누가 조정해야 되는지, 얼만큼 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슈가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이슈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예전에도 어떤 힘이나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배분을 할 때 이런 이슈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해지고 좀 더 일상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힘을 가진 사람들,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옛날에 왕가나 무슨 정치, 경제에 큰 무슨 의사결정하는 이사회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 우리 동아리와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소외가, 그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디지털 혁명의 특징이죠. 이걸 잘 활용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즐거움과 오락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구조와 인식, 기존의 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속도, 인식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태도와 결과를 결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20대 너무 요즘 애들은 못 됐어 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가 아니죠. 언제 무슨 동굴 벽화에도 써 있었다고 그래요. 동굴 벽화에 그 왜 소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들 낙서 같은 그런 그 벽화 그려져 있는 데서도 그 벽화의 그림으로 요즘 것들은 못 됐다라는 그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더 빨라지도 더 강력해진 거죠. 세대 차이라는 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어렸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기성 세대와 그 다음에 라이징 세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젊은 세대 간의 그 두뇌에서 프로세싱의 그 속도가 너무 다른데 두뇌 프로세싱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두뇌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실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확장이 너무 다른 거죠. 게다가 요즘 이제 사실은 부모 세대를 비판하는 말들은 참 여러 관들 했지만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죄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게 꼰대,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이지 이래서 이랬어라고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즉각적이죠. 그걸 또 앞선 세대들이 볼 때는 신중하지 못하다. 또 내지는 경솔하다. 애들이 조금 더 감정 실으면 건방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이 친구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 공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굉장히 불편하게 변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형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태도와 결과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도 분명히 속도에 대한 적응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생겨요. 아까 데이터가 잔뜩 모인다고 했고 데이터의 결과값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뭐냐면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에 계속 의존하는 사회는 경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맹신하게 되고 데이터가 모든 맞는 키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혁신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의 사고의 혁신이죠.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더 편리하게,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혁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숙제가 계속 나오는 게 디지털 혁명입니다. 세 번째, AI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럼 AI는 뭐냐? 우리가 AI를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AI는 강 AI라고 합니다. 강 AI. 이것도 저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이긴 한데 지금 워낙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단어가 계속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사실은.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먼저 갖다 쓰면 그 말이 그냥 통용되는 용어가 돼버리는데 이제 강 AI와 약 AI라고 하는 말을 아마 미국 학자가 쓴 것 같아요. 강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람과 소통하는 AI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본 어떤 영화가 있죠? 뭐 미드나 영드 같은 외국 드라마에서 이제 한국에는 아직 그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는 AI의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하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그런 엄마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그린 것도 있고 똑같은 이유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히스테리 부리지 않고 자기 말대로 해주는 인공지능 강 AI 가정부를 와이프보다 더 신뢰하게 돼서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만일 사실 강 AI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사실은 강 AI는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쭉 가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를 스스로 이제 제시하는 형태를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AI는 약 AI입니다. 그리고 약 AI이면서 동시에 아직은 용어상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텔리전스인지 인포메이션인지 아직은 조금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여기 지금 교재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인텔리전스는 꼭 필요한 게 가공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수준. 사람이 바로 쓸 수 있고. 인포메이션은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굉장히 방대한 정보죠. 정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용어가.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강 AI로 가기 전에 이제 그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 AI가 자동화되는 현상을 이제 먼저 이제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라이프로그 같은 굉장히 방대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식하고 판단해서 이건 이렇게 분류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따라가는 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그거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결론은 그쪽으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나는 C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C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게끔 알고리즘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2단계를 거치느냐, 3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 가지 선택의 변수가 있을 때 선택의 변수를 자기 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결론에 가까울 수 있게끔 짜는 겁니다. 결국은 AI가 결론을 내린 건 다 전지전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다 뒤에서 만든 거죠.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그거. 사람이 목적에 맞잖아요. 지금에 나오는 AI 인텔리전스라는 건. 단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코비드19가 한국에서는 적게 나오는데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많았다. 미국은 조금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중국의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전 사실은 그 상황은 잘 인포메이션 모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로 중국의 상황이 잠잠해졌는지 아니면 데이터 검증을 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모아진 시점이 다른 건지 기준이 달라진 건지 혹은 데이터가 누락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 값을 할 때 데이터의 기준과 표준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확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디지털 혁명은 그 어려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모으는 기계나 컴퓨터라이제이션의 기준을 똑바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반듯하게 세우는 건데 거기서 이탈이 된 것들이 만약에 똑같은 기준인 것처럼 같이 비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데이터 값의 오류가 되는 거죠. 오류. 이런 것도 사람이 이 데이터 값 오류도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중국? 이거 데이터 값 기준 맞추려면 힘든데? 모르겠다. 지금 있는 거 그냥 나온 거 데이터가 기준은 모르겠으니까 갖다 넣어. 하고 넣으면 그 결과가 사람들이 나온 결과는 마치 모든 기준을 다 맞춘 똑같은 그 상황에서 나온 공평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온, 이 모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과정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의 가장 큰 오류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다 검증하지 않아요. 과정을 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거를 검증하는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여야지만 그 디지털 값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AI 자동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슬쩍 이렇게 오류를 의도적이든 아니면 그냥 실수든 오류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이 잡아냅니다. 주인님, 통상 주인이라고 할게요. 그 프로그래머한테. 당신이 한 게 이렇게 틀렸어요. 하면서 딱 뭘 내매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고 대안을 예시합니다. 그 순간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어느 목표를 지향하는 형태의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 세팅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거죠. 이 AI 자동화라는 거는 그래서 사람을 점점 게으르게 하고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의 장점으로 본다면은 데이터들끼리 막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미 있는 데이터 값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 이미 추출했는데 저거 별로 소용없는데 저 값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들을 골라내서 이 상황엔 이 값을 쓰면 됩니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든가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추가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내면서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면서 굉장히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네가 다 해, 난 그냥 즐기기만 할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적용하는 알고리즘 값을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 AI가 학습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 이 정하는 이 주인님들이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네 라는 것이 인식되지가 않으면 혹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 통계가 오류된 걸 나중에 바꾸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알고리즘을 생산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적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을 원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고려가 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 결과값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람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강인공지능은 그 이후에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기술로만 본다 그러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이제 한번 볼까요? IoT, SNS, 로보틱스, AI 요 가지가 요런 요소들이 전부 다 서로 코웍을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사람끼리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말인데요. 요즘은 인터넷 오브 everything, 인터넷 오브 IOE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인터넷 오브 everything,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마치 말하는 것처럼 제가 나를 알아듣는 것처럼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정말로 이 버벌
그 목소리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내 행동 데이터 값을 얘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거는 마치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다고 어느 시에도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사물들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이죠. IP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죠. 컴퓨터 보시면 이제 인터넷 연결할 때 IP 어드레스가 뭐야, IP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P 치고 들어가면 숫자 3개, 3개, 2개, 2개, 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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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죠. DNS 값이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만 그게 주소 값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의 주소. 그런데 얘가 IoT는 어떻게 되냐면 IP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아이들이 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감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아, 더워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 더워 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제 온도를 누군가가 어디선가 측정하고 있죠. 이 방 안에 어디선가. 그러면 인텔리전스, IP 연결된 상태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항상 아 더워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는 24도로 내리더라.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 더워 라고 얘기하면 24도로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가 아주 짧은 일상에서 얘기하지만 다른 형태의 그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도 서비스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N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프로세싱과 이게 그게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강인공지능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어요. 뭐 영화에서 많은 소재로 쓰이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인격은 사실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만약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강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주변에서 있다면 그 강인공지능들이 과연 인격을 갖게 될까요? 항상 그런 식의 숙제를 뭐라고 그랬나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게 영화나 그 스토리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인공지능은 굉장히 먼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강인공지능을 안드로이드나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온갖 컴퓨터의 그 디지털라이즈 혁명의 총아인데요. 사람과 똑같이 알고리즘도 적용돼야 되고 거기는 바이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체 조직과 그 로봇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워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감성이 교류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만 다르거나 조금만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양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도 정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자기와 같지 않은 좀 다른 사람들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보그가 그 강인공지능이 내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 값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동시에 처리된 데이터가 명령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로보틱스, 순간순간 움직일 수 있는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신경 조직이나 그런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저희가 그 생전에 그거를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영화 10년 전 영화를 보면 전부 다 어디서 이제 이 낡은 시간이 지나 보이냐면 주인공들이 들고 있는 전화기에서 다 보입니다. 전화기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전부 다 나오죠. 10년 전에 만약에 전화기가 총천연색으로 터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서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교류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공감대, 이런 것들은 AI, 데이터 대용량 처리 및 사람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동화되는 형상,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 IT 사회 기술적 키워드가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조금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사회가 분명히 오고는 있는데 시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숙제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AI가 와서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그 조정을 하고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특정한 조직에다가, 특정한 어떤 지식인 그룹에다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어요. 모든 개인 구성원 모두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방역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이제 약간 요약해놨는데, 얘가 이제 AI가 독자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막 하고 자체 발전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사지선다처럼 이거 중에서 고르세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AI가 선택지로 준 것 중에서 고르기만 할 뿐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이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한 게 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진 지식 기반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띵킹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변화가 계속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세대 차이.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역사 반복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문명을 이렇게 구성해 왔을 때 그 계급도 타파했고, 빈부격차도 타파를 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되게 의미 있는 냉전 시대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도 막 다 타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옛날에 다 해결돼서 그러지 않기로 했던 것들이 막 갑자기 불거집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안 보고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다가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다 만든 게 뭐죠?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할 민주주의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하는 게. 그 민주주의가 세팅데이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치루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로 그런 교정 과정, 수정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산이 빨라지는 만큼, 효율적이 되는 만큼 모순이나 부조리 같은 것들도 이전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건 몰라, 모르겠어, 좀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대충 해 하고 넘어갔던 것들, 되게 너무 빡빡하게 구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디지털은 모든 것이 끝까지 1과 0으로 완전한 형태가 만들어져야지만 워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어떤 우리가 숨겨뒀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모순으로 부각이 되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뭔가 개미구멍에 방죽이 무너지듯 사회 전체에 굉장히 사소한 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급 문제나 사회과학 문제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워낙 못 살던 시절을 지나왔고,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풍요를 이루는 책임을 가진 세대였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것보다 생산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를 흔드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금기시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계급의 문제입니다. 계급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사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가치를 통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근데 신분제도가 여전히 은근히 사회에 남아있죠. 은근히.
누가 너보다 계급이 높아 낮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데 네가 왜 나보다 상전인 것 같이 굴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나빴겠죠. 상전이 있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상전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계급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이런 것. 아니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참아봐 라고 눌러왔던 문제들. 그리고 요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 생기는데 쓰레기 처리장이 생기면 우리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만 우리 구민들의 복지는 증진해. 어떻게 할까?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 조정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신념체계의 문제라는 게 있죠. 나는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 같은 것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그 부딪힘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지면 죽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정책이나 가치관이나 개인의 정신적인 안정이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를 못하면 굉장히 기술이 지금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증폭된 기술들, 그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공공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공공영역도 중요해지지만 공공영역이 중요해지기 전에 그럼 되물어보는 거죠. 각 개인은 그러면 개인 스스로의 어떤 영역이나 정신이 그만큼 공공영역에 협조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있는가? 그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기한테 냉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빈부격차. 어떤 빈부격차냐면요. 디지털 디바이드. IT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2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